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하 42도라는 추운 날씨를 체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몽골 울란바토르의 역대 최저 기온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에 불과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장장 7개월 동안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지독한 겨울 왕국이죠. 그런데 이 혹독하고 매서운 평원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버스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기묘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스 옆면에 낡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한국의 상호가 또렷한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이죠. 한국의 평범한 동네를 누비던 10년 된 중고 학원 버스들이 지구 반대편 몽골의 살인적인 황야를 쉴 새 없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지 기사들이 번쩍이는 중국산 신차보다 한글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는 한국의 낡은 버스에 돈을 훨씬 더 얹어주며 열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중국과 내구성의 대명사인 일본을 국경 바로 옆에 두고도 그들은 굳이 낡은 한국 버스에 자신과 승객들의 목숨을 맡기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몽골 평원을 장악한 한국 노후 버스의 기막힌 반전과 진짜 품질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소름 돋는 생존의 역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시장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이라는 국가가 처한 지독하게 가혹한 지리적 환경과 기후 조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몽골의 전체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354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딛고 살아가는 국토의 총 면적은 무려 156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크기의 무려 7.1배에 달하는 실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 고작 350만 명 남짓한 인구가 흩어져 살아가다 보니 몽골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사람 한 명조차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희박합니다. 심지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인 울란바토르 단 한 곳에 기형적으로 밀집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완벽한 야생의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뜻이죠. 서울의 어느 분비는 자치구 하나에 모여 사는 인구가 몽골의 웬만한 거점 지방 대도시 전체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거대한 나라는 자동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제조 공장이나 산업 기반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전체 차량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10년 이상 굴리다 수입된 노후 중고차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교통망 전체가 철저하게 해외의 중고차 시장 생태계에 의존하여 아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 몽골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평범한 여행이나 이동의 개념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도심을 한 발짝만 벗어나도 다음 목적지인 지방 도시에 닿기 위해서는 인가 하나 없는 텅 빈 황무지를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합니다. 몽골의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다수의 길은 매끈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포장도로는 뚝 끊겨버리고 거칠고 메마른 초원 위에 앞선 차량이 육중한 타이어로 지디기며 남겨둔 희미한 바퀴 자국만이 유일한 이정표가 되는 험악한 비포장 구간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비가 오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고 겨울이 되면 빙판으로 변하는 이 거친 오프로드를 승객을 가득 태운 대형 버스가 매일같이 뚫고 나가야 하죠. 몽골 영토의 동서 양끝을 가로지르는 총 길이는 무려 2,400km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남짓이니 무려 그 6배가 넘는 아득하고 까마득한 거리를 가로등 하나 없고 제대로 된 포장도로조차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오직 운전자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묵묵히 달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유소나 번듯한 휴게소가 촘촘하게 있을 리도 만무하기에 출발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지독하고 잔혹한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선다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보험사를 부르고 따뜻한 차 안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문명사회의 단순한 차량 고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평원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기지국이 닿지 않아
휴대전화 신호조차 완전히 끊겨버리는 통신 음영 지역입니다. 앞뒤로 지나가는 다음 차가 도대체 언제 이 황량한 길을 지나갈지 그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 순간 버스는 거대한 철제관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 몽골의 기나긴 겨울은 영하 30도를 가볍게 밑도는 살인적인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사방이 뻥 뚫린 평원 한가운데 고립되어 난방마저 끊긴다면 이것은 곧장 끔찍한 동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과거 몽골에서는 장거리 이동 중 차량 고장으로 며칠을 버티다 타이어까지 불태우며 추위를 피하려 했지만 끝내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수십 명의 승객들에게 이 낡은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끔찍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이동식 생존 대피소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거친 장거리 노선을 매일같이 뛰어야 하는 여객용 버스는 화려한 외관 디자인이나 최신식 전자 편의 장비 따위는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죽 시트가 얼마나 푹신한지, 오디오 음질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이들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오직 중간에 엔진이 절대 꺼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굴러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만을 무조건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덜컹거리고 소음이 심하더라도 차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투박하고 원초적인 신뢰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몽골의 기사들은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주머니를 털어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 차량을 선택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무리 공장에서 갓 출고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갓 비닐을 벗긴 쾌적한 새 차라고 할지라도 대자연의 혹독함을 이겨내는 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이 냉혹한 황야에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버려지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생존을 향한 몽골 기사들의 치열한 탐색전 속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넘어온 번쩍이는 저가형 신차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첫 번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굴러다닌 낡은 중고버스를 살 돈이면 중국산 최신형 버스를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로 뽑을 수 있을 만큼 그 가격 경쟁력이 무시무시하게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차를 사야 하는 영세한 장거리 기사들 입장에서 초기 자본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게다가 넉넉한 보증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잔고장에 대한 유지비 걱정을 덜 수 있고 누군가 험하게 쓰던 낡은 차가 아니라는 심리적인 안도감도 기사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따뜻한 여름 시즌 동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엔진 소음도 적었고 연비도 훌륭했으며 승차감 역시 기대 이상이었기에 기사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가성비의 중국산 버스가 몽골 장거리 여객 시장에 새로운 절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잔혹한 첫 겨울이 찾아오자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와 막연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며 끔찍한 재앙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자 중국산 버스에 탑재된 저가형 배터리와 전장 부품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맥없이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아침마다 밤새 야외에 세워둔 버스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사태가 속출했고 다급해진 기사들은 엔진룸을 열어 꽁꽁 얼어붙은 배터리를 맨손으로 미친 듯이 문지르며 온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아예 퇴근할 때 무겁고 거대한 배터리를 차에서 통째로 떼어내 따뜻한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가 이불 속에 품고 자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장착하는 눈물겨운 촌극을 벌이기도 했죠. 난방 시스템의 붕괴 역시 조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의 열을 실내로 전달하는 히터의 출력이 몽골의 살인적인 한기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거센 눈고라를 뚫고 달려야 하는 운전석 앞창이 차량 내부에서부터 두껍고 하얗게 성에가 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방 시야를 완전히 뿌옇게 가려버리는 아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도 추위에 떨며 두꺼운 털옷을 껴입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부품 수급마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산 전용 부품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정비소에서조차 제때 구하기가 어려웠고, 먼 지방 도시로 갈수록 수급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 나도 국경 너머 중국에서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한 달 넘게 세워두어야 했으니 서류상의 가성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결국 생계의 직격탄을 맞은 기사들은 하나둘씩 중국산 버스를 노선에서 영원히 퇴출시켰습니다. 중국산의 처참한 몰락 이후 몽골 기사들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동차의 장인 국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일본산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몽골의 시내용 승용차 시장을 90% 이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잔고장이 절대 나지 않는 무서운 내구성과 경이로운 연비는 몽골 사람들에게도 이미 굳건하고 깊은 신뢰를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몽골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정으로 인해 일본산 중고차에 부과되는 관세마저 저렴했으니 누구나 몽골의 험난한 장거리 노선 역시 결국에는 일본산 버스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검증된 일본차의 무적 생존력이 거친 황야에서도 당연히 통할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일본 버스 앞에는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이 아닌 아주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함정이 떡하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이기에 일본 내수 시장에서 생산된 모든 중고 수출용 차량은 운전석이 차량의 오른쪽에 배치된 우핸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몽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달린 커다란 버스가 우측 통행 도로의 오른쪽 차선을 달릴 때 앞서가는 거대한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차량의 왼쪽을 도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이밀어야만 합니다. 몽골의 초원을 가로지르는 화물차들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흙먼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여객버스 입장에서는 추월이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 차체를 반대편 차선으로 완전히 깊숙이 밀어넣기 전까지는 맞은편에서 어떤 차량이 얼마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지 도무지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끔찍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신호등이 있는 도심에서는 속도가 느려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었지만 비좁은 왕복 2차선 비포장 도로가 대다수인 몽골 장거리 국도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살인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조수석 승객에게 반대편 상황을 초조하게 묻고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목숨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아찔한 눈먼 고개 운전이 반복되었죠. 아무리 베테랑 기사라도 이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토록 튼튼하고 장고장 없는 일본 버스마저 극심한 운전 피로도와 정면 충돌 사고 위험을 이유로 기사들에게 철저히 기피 대상이 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쓸쓸하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뼈아픈 실패를 연달아 겪으며 생존의 위기를 뼈저리게 느낀 몽골 기사들은 이제 그 어떤 화려한 카탈로그의 문구도 제조사의 달콤한 마케팅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고차 경매장과 매매 단지를 돌며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장거리 버스를 고르는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원초적이고 실전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의 딜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며 차량의 스펙을 설명해도 기사들은 귀를 반쯤 닫고 흘려들으며 오직 자신의 오감만을 굳게 믿기 시작했죠. 기사 본인이 직접 투박한 손전등 하나를 켜고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버스 밑바닥 하부 셰시 안으로 아주 깊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살 박힌 주먹이나 묵직한 쇠망치로 두꺼운 쇠 철판을 사정없이 두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하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와 안이 텅 비어 바스러지는 소리를 예리하게 구분하며 뼈대 깊숙한 곳의 부식 정도와 철판의 내구성을 본능적으로 가늠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게 세차를 해놓고 광택을 내어두어도 이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정직한 쇳소리만큼은 절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숨막히는 의식처럼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 직접 운전석에 앉아 시동키를 돌려보았습니다. 밤새 난방 하나 없는 야외에서 꽁꽁 얼어붙은 무거운 디젤 엔진이 단 한 번의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곧바로 힘차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쇳소리를 내며 덜덜거리다
두세 번을 연거푸 시도해야 겨우 불씨가 붙는지가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버스를 지탱하는 뼈대 하부의 부식 상태와 살인적인 추위에 즉각 반응하는 냉간 시동성, 이 두 가지의 가혹하고 자비 없는 조건만이 몽골 장거리 기사들이 지갑을 여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생존 테스트가 된 것입니다. 서류상에 적힌 스펙이나 조작이 가능한 주행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오직 지금 당장 극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만이 필요했던 셈이죠. 시장을 하루 종일 돌며 오직 이 두 가지 테스트에만 몰두하는 기사들의 모습은 몽골 중고차 시장의 아주 흔하고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잔혹하고 원초적인 실전 테스트에서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평판을 쓸어 담으며 몽골 평원의 새로운 제왕으로 당당하게 등극한 것이 바로 바다 건너 한국에서 들어온 10년 넘은 노후 학원버스와 마을버스들이었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끔찍한 추위 속에 며칠을 야외 눈밭에 덩그러니 방치해 두었다가 꽁꽁 언 손으로 새벽에 키를 꽂아도 단 1초의 지체 없이 한 방에 맹렬하게 엔진이 돌아간다는 소문은 몽골 기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되어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다른 나라의 중고버스들보다 외관은 다소 촌스럽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하지만 내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튼튼한 한국산 중고버스가 훨씬 더 높은 가격표를 달고 경매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놀라운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한때는 무조건 연식이 짧고 운행거리가 적은 차량이 최고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차가 한국산이냐 아니냐 하는 출신 성분 자체가 시장의 절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사들이 살기 위해 내린 처절한 개인적인 선택들이 눈덩이처럼 모이고 쌓여서 어느새 몽골 자동차 시장 전체의 거대한 표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셈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의 흐름은 객관적인 국가 통계 지표로도 아주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인천항만공사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중고차가 몽골로 수출되며 전년 대비 23.3%라는 무서운 수직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몽골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비중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당당히 두 번째로 높은 핵심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죠. 코트라 몽골 무역관의 현지 조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더욱 구체적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를 쉴 새 없이 달리는 시내버스 약 1000대 중에서 정부 주도로 억지로 도입된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차량이 한국에서 4년에서 5년가량 성실하게 사용하다 수입된 중고버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특정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중국산의 끔찍한 악몽과 달리 한국산 버스는 워낙 많은 개체수가 굴러다니다 보니 울란바토르는 물론이고 외곽의 열악한 지방 도시 정비소에서도 부품을 가장 빠르게 구하고 손쉽게 수리할 수 있다는 거대한 이점까지 생겨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토록 확고하게 한국산으로 기울어지다 보니 이제는 아예 몽골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도로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질 좋은 한국산 중고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품질 보증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먼저 요청할 정도입니다.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파는 공급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매달리려 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현지의 신뢰도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운전석의 배치부터 히터를 조작하는 방식, 그리고 변속기를 넣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손맛까지 몽골의 모든 자동차 생태계가 한국 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산 중고버스만이 이토록 가혹하고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잔고장 하나 없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며 몽골의 거친 평원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몽골 현지의 베테랑 정비사들조차 처음에는 10년 이상 굴린 노후 차량의 배선과 핵심 부품 상태가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훌륭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내구성과 끈질긴 생존력의 진짜 비결은 뜻밖에도 이 낡은 버스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보낸
지극히 평범하고도 치열했던 일상적인 시간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조건과 도로 환경은 자동차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로 가혹하기 그지없는 끔찍한 극한의 훈련장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극단적인 날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강원도나 철원 등 북부 지역은 영하 20도를 쉽게 밑돌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반대로 한여름 도심의 아스팔트 열기는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과 함께 체감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펄펄 끓게 만듭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0도에서 60도를 넘나드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연교차를 자동차의 철판과 부품들이 매년 뼈저리게 견뎌내야만 하죠. 게다가 장마철이 오면 상황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대기 중 습도가 90%까지 치솟아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전기 배선과 민감한 전자장비들의 치명적인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철판의 부식을 촉진하고 전자기기의 합선을 유발하는 최악의 고온 다습한 조건이 매년 여름마다 집요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낡은 버스들은 에어컨과 히터를 사계절 내내 번갈아 쉴 새 없이 가동하며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도 전장 계통이 미세한 단선이나 합선 하나 없이 완벽하게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한겨울 맹추위로 살얼음이 낀 새벽에도 출근과 등교를 서두르는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기사가 탑승하자마자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즉시 디젤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만 했죠. 한국의 상용차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혹독한 내열 내한 방수 조건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선택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까다로운 한국 시장에 차를 내놓고 팔기 위해 무조건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숨 막히고 엄격한 기본 설계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몽골 정비사들을 가장 크게 놀라게 한 부식 없이 깨끗하게 유지된 배선 다발과 단단한 하부 프레임은 습기와 극단적인 온도 변화, 그리고 겨울철 도로에 쏟아지듯 뿌려지는 제설용 염화칼슘마저 묵묵히 버텨낸 찬란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도로의 물리적인 주행 환경 역시 한국 버스들의 뼈대를 무섭게 단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국의 좁은 골목길과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앞마다 어김없이 산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과속 방지턱만 세어보아도 수만 개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십 명의 무거운 승객을 가득 태운 만원 버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이 가혹한 둔덕을 쿵쿵거리며 거칠게 넘나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톤에 달하는 버스의 하중을 지탱하는 하부 셰시와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판스프링은 끔찍한 반복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서서히 강철 같은 무적의 내구성을 스스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몽골의 비포장도로 충격은 이미 한국의 수많은 과속 방지턱을 쉼없이 넘으며 단련된 셰시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충격이었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진 탓에 한국의 도로는 평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굽이치는 외곽 산길은 물론이고 도심 한복판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쉴 새 없이 교차하죠. 이곳을 매일 오가며 무거운 차체를 안전하게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 캘리퍼와 거대한 동력을 톱니바퀴로 전달하는 수동 변속기 시스템 역시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가혹하게 담금질되었습니다. 숨막히는 도심의 꽉 막힌 교통체증 속에서 10m 단위로 끝없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엔진이 과열되는 극한의 스트레스도 모두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결국 이 낡고 평범한 버스들이 인천항에서 거대한 선박에 실려 몽골이라는 낯선 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들의 뼈대와 기초 체력은 이미 한국의 가혹한 도로에서 지구상 그 어떤 자동차 테스트보다도 완벽하게 실전 검증을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로등도 신호등도 없이 그저 지평선을 향해 일직선으로 끝없이 뻗은 몽골의 흙먼지 날리는 평원을 달리는 것은 어쩌면 한국의 그 지독하고 복잡한 골목길 주행보다 차체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훨씬 덜 가혹한 아주 쉬운 시험 무대였던 셈입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의 그 어떤 엘리트 연구원도 처음부터 몽골의 장거리 여객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이 차를 특별히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험난하고 치열한 한국의 일상이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빚어낸 버스의 강력한 내구성이 지구 반대편 몽골의 살인적인 극한 환경을
너무나도 싱겁고 완벽하게 이겨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산 중고버스의 압도적인 독주가 영원토록 평화롭게만 이어질 것이라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짚어보면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를 중심으로는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버스 224대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전기버스로의 전동화 전환이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충전 인프라가 촘촘하게 도심을 점령하고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물량 공세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몽골 대중교통의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시야를 넓혀 무려 2,400km에 달하는 광활하고 텅 빈 몽골의 장거리 횡단 구간 전체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득한 거리에 막대한 고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대 충전망과 변전소를 꽁꽁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 위에 깔기까지는 아주 까마득한 인고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인가 하나 없는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평원 한복판에서 전기버스의 배터리가 차갑게 방전되어 버린다면 충전기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스마트폰 배터리조차 순식간에 방전되는 끔찍한 기후 속에서 철저하게 생존과 직결된 극한의 장거리 구간만큼은 뜨거운 엔진의 열기와 강력한 기계적 내구성으로 무장한 한국산 디젤버스의 굳건한 위상이 당분간 전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그 촌스럽고 낡은 한글 간판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몽골의 깐깐한 바이어와 장거리 기사들은 버스 외벽에 커다랗게 적힌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장 이름을 굳이 돈을 더 주면서까지 자랑스럽게 달고 달리는 것일까요? 미관상 촌스러워 보이는 이 낡은 흔적이 오히려 차량의 프리미엄을 무섭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전을 겪어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무결점의 보증 수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힌 자동차 정비 기록은 딜러들이 언제든 교묘하게 위조할 수 있고 주행거리 계기판 역시 노트북 하나만 연결하면 단 5분 만에 얼마든지 새 차처럼 뜯어 고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속고 속이는 중고차 매매 시장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서류가 조작일 수 있다는 극도의 불신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 어딘가의 좁고 험한 골목길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달렸다는 그 투박한 물리적 흔적, 자연스럽게 긁히고 빛이 바랜 그 한글 도색만큼은 그 어떤 뛰어난 사기꾼 딜러라도 결코 완벽하게 흉내낼 수가 없는 진실의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간 모습 자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원본 증명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경매장에서 깨끗하게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버스는 오히려 기사들에게 가장 먼저 걸러지는 기피 대상 1순위가 됩니다. 과거의 끔찍한 대형 전복 사고 이력이나 하부 프레임까지 갉아먹은 치명적인 부식을 감추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값싼 페인트로 덧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곧바로 받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 긁히고 까진 원래의 한글 도색을 온전히 간직한 버스는 역설적으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차체 전체에 용접기를 대거나 패널을 잘라내야 할 만큼 큰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물리적 증거가 되어줍니다. 겉보기에 흠집이 하나도 없는 말끔함이 오히려 가장 큰 흠결이자 속임수로 의심받는 이 기형적이고 냉혹한 시장에서 낡고 촌스러워 보이는 한국어 이름표는 그 자체가 훌륭한 뼈대의 품질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위대한 신뢰의 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관을 예쁘게 가꾸는 비용보다 차라리 타이어를 하나 더 튼튼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황야에서의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기사들의 날카로운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